무주택자분들하고 유주택자하고 좀 나눠보면은 예. 무주택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연끌해서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이왕이면 한 상반기 정도가 좋을 것 같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클 때 이때 뭐 사는 게 좀 괜찮겠다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청약에 너무 올인하는 것도 잘 안 맞는 것 같아.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건매물하고 분양하고 같이 보셔야 되고 무주택자 자금 돈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은 저는 올해 오피스텔 경매로 좀 낙찰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경매 낙찰가율이 지금 서울은 시세 대비 감정가 대비 한 80% 나머지 지역 한 70%까지 떨어졌거든요. 거기 살다가 이제 나중에 집을 사는 일종의 이제 중간 사다리로서 활용하는 것도 좋거든요. 오피스텔은 뭐 전입신고 주소 옮겨 놓더라도 다 무주택이니까 그런 방법. 그래서 만약에 1, 2억 정도 돈이 있다, 무주택이다 그런 분은 진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피스텔을 아마 오피스텔은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다만 이제 가구 수가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실이라고 그러는데 실이 한 300개 이상 되는데 조금 그래 나중에 팔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방법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1주택자들은 요새 뭐 갈아타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뭐 갈아타기도 좋다고 봐요. 상급지 갈아타기가 지금 시장의 트렌드라고 말씀드려요. 주로 40대 초중반 여성들의 말하자면 젊은 엄마들의 반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주로 그런 지역으로 뭐 옮기고 싶으면 가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너무 대출을 많이 내면 좀 힘들던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값이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원리금 납입을 월급이 한 30% 정도, 이 정도로 해서 맞춰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갈아타기는 염두에 둘지 모르지만 저는 두 채까지는 요새는 약간 트렌드가 아닐 수 있겠다. 그럼 그건 이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근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 없진 않아요. 심플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심플해져야 되고, 슬림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쉬워야 되고, 이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라이트 가벼워야 돼요.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부동산 공부하지 말고 그냥 좋은 아파트 정도 하나만 사라. 그렇게 하고 지금은 글로벌 금융 투자 시대에는 과거에 어떤 그런 부동산 중독 세대들이 했던 그런 방식 보다는 조금은 글로벌에 맞는 그런 투자 방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네. 겨울물에서 하지 말고 저 태평양까지 좀 이렇게 길게 내리떠서 거기서 고기 잡으라고 지금은. 그래서 제가 지금 꼭 드리고 싶은 부동산 전문가이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가장 큰 게 이제 글로벌인데 지금은 옛날에는 뭐 미국 주식을 그 망하면 외환낭비고 성공하면 외화벌이거든요.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수익과 위험은 반비례하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수익은 고통 이자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건데 네. 도대체 나한테 맞는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재테크는 지능 게임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는 감정 조절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멘탈 게임이에요. 제가 보면 내 심리학을 책을 두고 내서 그런가? 기본적으로 이게 처음 먹었던 생각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선호일관성이라고 그래요. 예, 일념이면 통천한단 말도 있어요. 일념 통천이라. 한 번 먹은 생각을 끝까지 가면 하늘까지 통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변덕과 충동이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 보면 폭락이 오니까 안 사더라고. 적립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요새 아파트도 좀 그런 것 같고 금융시장도 그런 건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 말 듣지 말고 그냥 아파트 사고 싶어요? 그럼 사요 그냥. 왜? 원래 집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아파트는 앞으로 크게 못 오를 것 같아. 특히 지방 같은 데 인구 줄은데 이런 데는 앞으로 크게 성장하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나는 대체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글로벌 금융자산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수익을 올릴 거냐 하는 문제잖아요. 선택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지금은 옛날에 어떤 1차원 세계가 아니라 지금은 다원화된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식을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당신이 잘하는 게 뭔가 있을 거다. 그걸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당신을 테스트 한번 해봐라. 저는 주식 폭락 올 때 머리는 팔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손가락이 팔고 오더라고요. 요까지는 이 명령이 안 먹혀요. 우리가 보면은 군대도 보면 말단 이게 부대들은 이 명령이 안 통하잖아요. 사단장 옆에 있으면 어때요? 바로 군기들 바로 이행하죠. 말단은 느려. 그러니까 그거는 본능이 작동하는 거야. 이성이 작동하네.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보면은 요새 책들도 많으니까.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관련 책들은 뭐 제가 보면 한 20권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 아파트는 보라고 그랬잖아. 아무것도 하지 마지. 네. 아파트 정도 한 20권 정도 보고 주식이나 금융 쪽은 제 생각에 한 50권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집중적으로 그 분야만. 그래서 뭐 차트 공부를 하셔도 좋고 뭐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워렌 버핏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도움 별로 안 되더라고. 그거는 그냥 가끔 그게 써먹는 거지 그냥. 뭐 가치 투자 말이 가치 투자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가치 투자에다 다 망해서 그거는 다 안 맞아. 분산 투자는 어떨 때 안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네.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 거지. 최근에 이제 제가 내가 주식 담당 기자 했으니까 주식 책들을 좀 많이 보는데 윌리엄 오닐이라는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참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분한테 깨달은 게 있어. 어떤가요? 분산 투자가 만능의 답은 아니에요. 자산 배분이 만능의 답은 아니라고 그래. 이 양반이 보통 그러잖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뭐 주식은 뭐 100 빼기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만 70살이면은 채권을 뭐 네. 70% 가져가고 네. 주식은 30%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산 배분이거든요. 그게 이 사람 윌리엄 오닐은 안 맞다는 거잖아. 음. 왜냐? 이게 이제 위기 때요. 채권 가격도 폭락하거든요. 주식도 폭락하고. 네.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 상관성 붕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권과 주식은 어때요?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알고 있죠. 반대로 가죠. 일반적으로. 그거는 시장이 정규분 안에서 움직일 때. 그런데 뭐냐면은 패테일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이런 극단적 값들이 만약에 등장하잖아요. 대위기가 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채권도 폭락이 오고 주식도 폭락이 오는 거예요. 그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오닐 얘기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진짜 자산 배분을 하려면은 이 양반은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우선주, 나는 우선주는 아닌 것 같은데 우선주하고 MMF하고 현금 세 가지를 주식하고 주식 이게 자산 이게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현금이나 뭐 MMF 정도는 분산 효과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선주는 조금 우선주 난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우선주가 아무래도 뭐 배당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우선주도 막 오히려 지금 투기주가 돼버려 가지고.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나이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한테 이게 적용되는 것들도 아니고 어떤 위기 상황이나 대위기가 와버리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대체제죠. 이런 관계들이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도 보면은 매매하고 전세 시장을 보면요. 보통 집을 안 사면은 안 사고 전세 수요가 많으면 어때요?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값은 오르죠. 네. 그건 맞죠. 그런 것으로 대체 관계잖아요. 근데 위기가 오면은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전세가 대폭락이 와요. 지금까지 보면 IMF 외환위기,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고금리 쇼크 왔던 2022년 보면 통계를 보면은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져요. 전세는 사금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이 항상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약간 비중 조절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잘 정도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런 쪽에다가 변동성 자산을 더 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상식이 위기 때는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한쪽 얘기만 지나치게 너무 교조적으로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또한 하나의 자기 자신을 망치는 뭐 기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능 법칙이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위기 때 다 무너집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영장에 물 빠지면 다 기어 나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해봐야 돼. 자기가 해봐야 되고 항상 좀 조심조심 모든 것에 몰빵하지 말고 특히 이번에 보니까 뭐 테슬라 뭐 세배짜리 이런 거 했던 사람들 이번에 거의 청산되고 막 그러던데 저는 꼭 드리고 싶어. 재테크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거만 끝낼게요. 지금은 재테크를 안 하면 나만 바보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재테크를 해. 그거는 맞는 거죠. 왜냐? 지금 노동소득 가지고 내 기성세대를 뛰어넘을 수 없어. 요번에 오히려 재테크에서 신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팔란티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 엔비디아 또 뭐야? 아이온큐 좀 최근에 빠졌지만 아이온큐.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이런 데서 말하자면 팔자를 바꾸는 오히려 저런 그 로또 되는 것보다 더 대박 되는 게 나왔다면 신화가 만들어졌다. 그죠? 그건 맞죠. 그건 간혹 나오는 건데 어쨌든 뭐 어떤 그 주식의 어떤 그 성장성을 보고 올베팅 했던 분들이 팔자가 바뀐 것은 맞잖아요. 근데 망한 사람이 더 많아. 주변에 보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내가 이제 양다리를 좀 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부자들은 요새 뭐 일부 이제 코인이나 미국 주식에서 부자가 나온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부자들은 부모를 잘 만났거나 아니면은 자기 전문성이죠. 이때 또 나오네. 주로 이제 원화채굴이라고 그러죠. 흔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부자 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통 한 90% 되는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어떤 사람 보면 요새 뭐 키움 증권 뭐 대회 가서 1등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 20대인데도 뭐 40, 50% 벌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로또 되는 것처럼 쉬운 거는 아닌데 저는 만약에 내가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이라면은 어쨌든 내 에너지를 어디다가 이제 쏟을 거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도 열심히 뭐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요새는 시간이 많잖아요. 또 다음 주 월요일 또 3일째 또 쉬잖아. 네. 그럼 집에 와서 뭐 해, 하루 종일? 토요일 뭐 해, 그러면? 물론 애기 보는 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옛날과는 달리 저희들은 옛날에 토요일 오후 3시까지 근무했잖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옛날에 우리 다 오후 3시까지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집에 안 가고 또 가서 또 술 먹으러 갔다니까. 진짜. 그 집에 가면 뭐 토요일 날 뭐 저녁 10시 되고 막 그랬다니까. 그래서 다 살았는데 지금은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날마다 해외여행 가야 되고 뭐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자기 전문성을 쌓아요. 그 많은 시간 뭐해 다. 아니 토요일 있지 일요일 있지 또 공휴일 있지 또 저녁에 또 시간도 많지. 시간은 상대적인 거예요. 압축적으로 쓰면은 저도 보니까 오히려 회사 다닐 때 책이 더 잘 써진다니까. 휴가 만약에 내서 책 쓰기 어려워요. 책도 품질도 안 좋아. 시간 없다 그러지 마시고 그건 하기 나름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30대에 뭐 하나 저 같으면 만약에 내가 30대로 돌아간다면은 나는 30대에 그 뭐 석사 하나 요새는 학력이 다 인플레니까 그 다음에 뭐 자격증 하나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럼 40대는 박사 그 다음에 또 자격증 하나 요 정도 뭐 50대는 이제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이제 뭐 그렇죠. 내가 이제 재출발해야 되니까 리타이 해야 되니까 거기 맞는 뭐 자격증 하나 딴다든지 아니면 뭐 이 책이 돈이 안 되지만 뭐 책 같은 걸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보다 자기 전문성과 자기 실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선택이잖아요. 다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굉장히 그 잘 나가는 이런 개그맨들이나 연예인들 보면은 저녁 약속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개미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교수님 계시죠? 무슨 제천 교수님 있잖아. 그분 보니까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쓰시는데 그분은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자기 시간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약속 안 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이제 집에 7시 오면은 좀 밥 먹고 좀 쉬었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그래도 그분 유명하시잖아. 개미 박사 있잖아요. 그분. 그 통섭 얘기했던 그 교수님. 그것처럼 생각보다 내가 정치하고 이렇게 할 거면은 좀 이렇게 향후회라든지 뭐 교우회라든지 이런 데 많이 네트워크를 이렇게 사는 게 좋지. 그런데 제가 보면 뭐 자기가 좋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는 만약에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거는
관계보다 실력이에요. 본인의 실력이면은 알아서 씁니다. 친하다고 써줄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빵집도, 그것도 처음에야 그냥 뭐 인사차례 차원에서 사 먹지만 그 몇 분 가겠어요. 맛있는 집까지. 그 맛있는 빵집 찾아가지. 중요한 거는 자기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경쟁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 분산돼요. 이게 뭐라? 이게 인지 자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제를 보통 많이 가져가 봐야 9개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가져오면 번아웃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인지적 과잉에 빠지다 보니까 뭐 단순 종결욕구라고 그래서 대충 결정을 내버리려고 그래. 그것처럼 대부분이 우리는 세상살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이 인지적 번아웃이 와요. 어디다가 집중할 거냐.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이게 뭔가 결실이 나올 수 있는 쪽에 자기 전문성이 더 강화되는 쪽에 결국은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아야지죠. 에너지를 다 쓸 수는 없어요. 천재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이. 근데 에너지를 계속 쏟다 보면은 결국은 거기서 뭐라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다 잘해야 되지만 결국은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 부동산이고 재테크고 지금 그것보다도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력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재테크는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재테크는 부차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내 실력이 있으면은 내가 실력이 있으면요. 그럼 내가 뭐 누구한테 해꾸자고 이러면은 그게 경쟁력이 떨어지죠. 근데 일반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또 겸손해요. 당연히 겸손해야 되지. 그건 말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인성의 만약에 개쓰레기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이 다 이기적으로 살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모든 사람 어떻게 다 만족시키고 사냐고요. 잘난 사람도 대부분 까칠해요.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럼 이 에너지를 다 어디다 더 쏟을 건데. 저는 결국은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결국은 자기 전문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에너지에 저는 한 사회생활 하시면은 자기 전문성에 적어도 여러 가지 이제 여유 남은 시간에 한 70% 정도는 자기 전문성 강화에 쏟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